질문하는 습관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다. 세계에서 유대인들보다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2010년 8월 한국을 방문해 탈무드 지혜교육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랍비 마빈 토케이어는 5천년 유대민족의 교육 비밀을 질문이라고 했다. 유대인 출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질문은 유대인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습관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보게 되면 노벨상이 시작된 1901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유대인 출신 수상자는 무려 210명이나 된다. 그 기간에 노벨상을 받은 개인과 단체는 총 951명이다. 951명 중에 210명이 유대인이니 무려 22%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이 유일하다. 인구수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경우 7.5만 명 중 1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5천만 명 중 이제 겨우 1명에 불과하다. 세계 어디를 가도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다.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강인하게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세간의 호기심은 유대인 교육에 쏠리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교육의 시작과 끝은 질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과 함께 질문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성장한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등교하는 자녀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반드시 질문을 하라고 당부하고, 하교한 자녀에게는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묻는다. 이에 반해 한국의 엄마들은 유대인 엄마들과 다르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유대인 엄마들이 지식의 비판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 엄마들은 지식의 수용적 태도에 더 관심이 많다.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친구들 사이에 튀는 아이로 찍혀 교우 관계가 어려워진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질문 문화는 낯설고 어색한 문화다. 이는 오랜 문화의 차이로 누가 더 낫다 못하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질문하기를 장려하고 얼마나 양질의 질문을 하느냐로 우수학생을 평가한다. 이 같은 질문 문화가 지금의 우수한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교육적 성과가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예가 있다. 지난 2013년 KBS에서는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공부 문화를 조명한 적이 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장면은 한국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의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릴리 마골린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큐멘터리 촬영 당시 릴리는 하버드 대학교 3학년이었다. 릴리는 다큐멘터리에서 유대인 수양아버지 힐 마골린으로부터 받았던 교육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릴리는 아버지로부터 늘 질문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그 중에는 왜? 라는 게임이 있었다. 게임의 룰은 매우 간단했다. A와 B가 있다. 먼저 A가 기차는 길다와 같이 한 문장을 말하면 B는 왜? 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 A가 답을 하면 다시 B가 왜라고 묻기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5번 정도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깊은 생각에 이르게 된다고 릴리 마골리는 말했다. 릴리의 놀라운 학업 성적 뒤에는 유대인 양부모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육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릴리는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에 입사했다고 한다.
구글도 질문하는 문화가 대단히 자연스러운 기업이다. 구글의 창립자는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인데 이들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는 하나같이 질문이 회사의 주요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 두 사람은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질문과 토론을 즐기던 친구 사이였다. 그들은 탈무드의 색인 생성 방식을 응용해 검색 엔진을 만들었고 1998년에 공동으로 구글을 설립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세계 최고 IT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구글드라는 책에 따르면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질문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나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누구하고나 토론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때 SNS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구글의 인터뷰 질문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논리력과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는데 다소 황당한 질문들도 있었다. 이 모두는 구글의 질문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질문은 후천적인 기술이다. 질문은 타고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훈련받으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질문을 잘하게끔 유도하려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주어진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때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아이가 양질의 질문을 할 때 더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의 근원에는 질문이 있다. 얼마나 올바른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자.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해안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다. 2016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가별 사회 갈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7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알다시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언론을 통해서 지역, 노사, 빈부, 세대, 성별, 나이, 이념에 따른 갈등을 뉴스로 듣고 있다. 이런 갈등들이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지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소통으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아직은 생산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서로 흠잡고 말꼬리 잡는 언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같은 불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대화의 활성화다. 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에 있어 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소통 잘하는 법을 배우려면 대화와 토론을 즐기는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된다. 유대인들에게 토론과 대화는 질문 습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를 즐기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유대인들. 이들에겐 어떤 대화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그들은 대화를 할 때 인격과 의견을 분리할 줄 안다.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자기 의견에 반대라도 하게 되면 화부터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대화가 악화되면 주먹 다짐에 칼부림까지 하기도 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두고 마치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를 싫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인격과 의견이 분리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대화나 토론을 할 때 말과 표정 또는 제스처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감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반대 의견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의견이시네요. 어느 정도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라고 완곡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화 습관을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훈련받는다.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때때로 격렬한 토론을 벌이면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끝나는 것은 그들의 사상 속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은 동등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은 대화의 상대자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장군과 사병, 사장과 신입사원과 같이 상하 관계가 뚜렷할지라도 인격은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빈부, 남녀, 장유, 학력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권력관계가 만들어진다.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되면 갑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인 힐렐은 이렇게 말했다. 너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유대인 엄마는 생후 며칠밖에 안 된 갓난아기에게조차도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도 될까?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아이가 알아듣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개의치 않는다. 갓 태어난 아이라도 아이의 인격은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의 표시로 의사를 묻는 신용을 한다. 유대인들은 늘 함께 대화하도록 격려받는다. 탈무드에서는 토라를 혼자서 연구하는 자는 어리석게 되리라고 했다. 혼자 공부하다 자칫 잘못하면 독단과 독선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는 문구다. 이 말은 누구나 자기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점을 찾아내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유대인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양한 이슈를 두고 대화를 나누곤 한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더욱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우리보다 훨씬 길다. 느긋하게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대화를 즐긴다. 유대인들의 대화는 한마디로 삶의 중요한 즐거움 중 하나다. 하지만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중요한 대화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잊지 않는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낙인을 찍곤 한다. 이는 인격과 의견을 분리할 줄 모르는 태도에서 빚어진 결과다. 타인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유대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다. 유대 현자들에 따르면 모든 부자는 반드시 탐욕의 시험을 거친다고 한다. 그 시험은 대단히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했다. 탈무드에는 자기 욕심의 반이라도 만족하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구절이 있다.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갖고 싶고 2개를 가지면 4개를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다. 이처럼 부는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더할 뿐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의 부는 마치 소금을 뿌리지 않은 고깃더미처럼 썩고 상해서 자신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고 만다. 돈을 보존하는 유일한 소금은 자선을 통하여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부자를 심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부자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돈을 돌게 하는 사람으로 본다. 탐욕에 휩싸인 채 가난한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부자는 마치 흘러들어온 피를 자기 것인 양 모으기만 하고 유통하지 않는 심장과 같다. 피를 내보내지 않는 심장은 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부자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 흘러간 피는 온몸을 돌고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자선을 행한 부자들은 그 수혜자들인 가난한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자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친다. 그 덕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자선이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선의 기회가 오면 절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이 유대 현자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당신이 베푸는 자선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임을 언제나 명심하라. 자선을 할 수 있는 부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부를 모아야 하는 걸까? 탈무드에는 부자의 조건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기 분수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부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모두가 부자인 셈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부자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베푸는 데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선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자선은 사람의 인품을 고상하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이다. 자선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남의 고통과 고난에 깊이 공감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칫 탐욕에 휩싸일 수 있는데 이런 이기적 본능은 파괴적이다. 하지만 자선은 이런 본능을 완화시키고 이타적인 성품을 갖게 한다. 따라서 유대 현자들은 자선을 반복할수록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10만 원을 한 번에 자선하는 것보다 1만 원씩 10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어떤 사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면 그 사회의 부자들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기꺼이 기부하려고 애쓴다면 그 사회는 대단히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런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국엔 파멸하고 만다. 미국이 많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한 부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부는 어차피 영원히 자신에게 머물지 않는다.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내 주머니에 부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선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하는 습관의 중요성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 자선은 꼭 부자만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선은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경제적 독립이 영적 성숙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는 토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의 경제관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진보적이다.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들도 수없이 배출해왔다. 미국 시사경제 잡지 포브스가 지난 2020년 세계 최고 부호 순위를 발표했는데 20위권 안에 유대인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조금 앞선 통계인 더 데일리 프레스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억만장자 중 48%가 유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들을 떠올리면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경쟁력은 미국 경제의 20%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하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놀라운 경제력을 자랑하는 힘의 원천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돈 철학을 빼놓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할 때 자선을 통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먼저 가르친 뒤 비로소 돈을 정직하게 버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자선은 남에게서 훔친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번 돈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돈은 시장을 통해 늘 순환되어야 하며 허투루 써서는 안 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 돈을 벌 때는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되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다시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유대인들은
경제적 독립을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탈무드에서도 아버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자녀들에게 반드시 장사를 가르칠 것을 권고한다. 자식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강도짓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가지고서 경제 교육을 시킨다. 용돈을 정기적으로 주면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게 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게끔 하고 이웃을 위해 쓸 자선금을 마련하게끔 한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의 경우 13세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 12세 생일 때 각각 바르 미츠바 또는 바트 미츠바라는 성년식을 치른다. 성년식은 유대인들에겐 일생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종교적으로 온전한 성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서 계명을 스스로 알아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본다.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모든 비용을 빼고도 보통 4, 5만 불 정도의 돈이 남는다. 그 돈을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 이름으로 저축을 들거나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를 하게끔 하고 돈을 불리는 법에 대해 가르친다. 그리고 작은 상업 거래를 통해서는 돈 버는 법을 익히도록 안내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게나 회사에서 일을 돕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등을 해보면서 물건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지를 고민하도록 유도한다. 돈을 터부시하는 우리 정서와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토라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이미 밝히고 있다. 그것은 신실과 정직이다. 신실은 옳은 것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하는 동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탈무드에는 너를 지켜보는 눈과 너의 말을 듣는 귀와 너의 행실을 기록하는 책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직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을 속이지 않고 모든 서비스와 상품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물론 구두 약속, 심지어 마음에서 정한 결정조차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 물론 신실과 정직이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도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신실과 정직이 바탕이 될 때에만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명성은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서 서비스와 상품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명성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고객들로부터 한결같은 신뢰를 얻어낼 때 만들어진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늘 따뜻해야 한다. 유대인 부모들이 돈과 함께 아이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이제 예외 사항은 아닐 듯하다. 그동안 우리는 돈을 터부시하며 살아왔고 자녀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공부하라는 조언만을 반복했다. 사실 부모님들도 돈에 대해 잘 몰랐고 우리들도 부모로부터 올바른 경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